이번 내란에 지금 이제 경찰이 관여한 사실은 드러났고요. 뭐 국방부, 군인들이 관여한 사실들 다 드러났죠. 네. 그런데 지금 검찰하고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부분들은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홍장원 차장한테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은 확인이 됐죠. 네. 근데 과연 국정원의 역할이 거기로 끝났을까? 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홍장원 전 1차장 상대로 헌재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죠. 네.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씨하고 계엄 전날 그리고 계엄 당일날 문자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다시 들어보시죠. 네.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제 증인이 계속 야당 쪽과 연락한 것을 이제 이상하게 탄핵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조태용 국정원장의 통화 내역을 보면 의뢰 133호증입니다. 그 계엄 전날 12월 2일 17시 51분경에 이제 영부인과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고요. 그리고 계엄 당일인 12월 3일 오전 09시 49분경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 이례적인 것으로 치자면 국정원장이 영부인과 업무적이든 사적이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더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제가 평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제 증인이 인사청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사실무근입니다. 그 증인 김상민 국정원장 법률특보 아시나요? 예, 본 적 있습니다. 그 김상민 법률특보의 임명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법조계 인물이기 때문에 오셨다? 뭐 이렇게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으신 게 12월 5일 한 4시경입니까? 네. 그 조태용 국정원장 통화 내역 보면 김상민 법률특보와 12월 5일 이렇게 15시 41분, 16시 48분, 17시 34분, 17시 49분 이렇게 4차례 이제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이제 증인의 경질 통보를 받은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증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법률특보와 상의를 해서 증인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그건 아니고 아마 당시 저만 경질된 게 아니라 기조실장도 같이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기조실장의 후임으로 김상민 특보가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얘기가 네. 좀 오고 갔었죠. 여기 이제 김상민이 사실은 이름이 또 등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1차로 그 뭔지 모르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계엄 전날 그리고 계엄 당일 김건희하고 그 계엄 전날은 저녁에 계엄 당일날은 아침에 문자를 교환한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이 계엄을 그 하루 앞두고 김건희 씨가 국정원장하고 문자를 교환했다. 조태용 원장은 이 문자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그냥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김건희 씨가 계엄 당일 D-Day를 앞두고 그 대한민국의 모든 그 정보들을 이제 총괄하고 있는 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함께 계엄 전날 준비 상황 그리고 계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조태용 국정원장과 통화를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이 아닐까. 라고 이제 생각이 좀 되고요.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계엄이 실패하고 난 뒤에 12월 5일 날 결국 정치인 그 체포 사실을 지시받은 사실들을 공개했었던 홍장원 전 차장이 1차장이 해임이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 해임이 될 때 국정원장이 누구하고 통화를 했냐면 바로 김상민 부장검사하고 4차례나 통화했다는 겁니다. 네. 이러면 이 특보는 단순한 법률 자문 특보가 아닌 거예요. 대통령실로 통하는 통로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지금 보면 이 국정원 법률 특보를 임명하는데 홍장원 차장이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죠. 네, 홍장원 차장은 사실상 그 국정원의 2인자란 말이에요. 네. 네, 1차장이기 때문에. 근데 2인자가 그 어떤 식으로 지금 인사가 됐는지도 모르게 예, 김상민은 이제 법률 특보로 이제 꽂힌 거고 그렇게 들어온 예, 김상민이 결국 조태용 국정원장과 이 홍장원 1차장을 해임하는 걸 서로 상의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조실장을 날리고 그 기조실장 후임에 이 김상민을 또 꽂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좀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국정원도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뭔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검찰 수사에서는 국정원의 국자도 지금 거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왜 그런지. 예.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이번 내란에는 아주 깊이 개입했을 것 같은데 네.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신문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난 건 뭐냐면 조태용 국정원장의 좀 석연치 않은 예, 국정원장이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한동훈을 포함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고를 했는데도 네. 전혀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으니까 그랬겠죠. 알고 있으니까. 예. 네. 왜냐하면 놀라운 얘기잖아요. 한동훈을 왜 체포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뭐 한동훈?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결국은 윤석열이 그 조태용 국정원장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 되는데 굳이 홍장원 전 1차장을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조태용이 윤석열에게 그런 지시는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얘기해봐야 잘 안 먹히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홍장원 차장을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게 더 좀 합리적 네. 추론이죠. 네. 자, 그 관련된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날 대통령실에서 이제 국무회의 할 때,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제껴놓고, 그러니까 원장을 제끼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그 단도직입적이에요. 뭐 바치,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러면서 시작했다는 거니까 증인과 대통령은 이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뭐 이런 대화가 좀 전혀 뭐 초면에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초면에 하면 나 대통령인데 뭐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시하는 거 잘 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얘기할 사이가 되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날 23시 30분에 이제 정무직 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들어가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대통령께로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원장님이 미국 출장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하고 뭐 방첩사 지원하라고 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쭉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조금 이상한 거는 그때 국정원장께서 뭐 놀라거나 그거 무슨 일이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좀 자세히 설명해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갔나요? 일체 답변이 없으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셔서 사실 좀 당황했었습니다. 놀랐나요? 아니요, 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안 놀랐다는 거죠? 네. 그럼 뭐 증인은 그때 좀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왜 안 놀라시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뭐 마지막에 지침이나 방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걸 보면서 나하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라고 느꼈고 당시에 통상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부분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안 지시겠다라는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하고 방첩사를 지원한다는 내용까지는 뭐 평이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러면 다소 놀라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할 거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는 말씀이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저는 지금 지시를 받아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또 구체적인 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싶거나 아니면 보고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뭐가 딱 막힌 느낌이 들어서 아니 저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방향을 주셔야 하는 말씀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아침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런 식의 반응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약간 놀란 기색. 그죠? 저 답변 듣고. 김영도 재판관이 저거에 의문을 가지시면 안 돼요, 사실은. 네. 제가 볼 때는 저 조태영 국정원장이 보고를 받고도 놀라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그 계엄 당일날 그 대통령실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 윤석열하고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들은 거예요. 이미 대통령부터 들은 내용을 차장이 보고를 하니까 놀라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자기는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도. 네. 야, 한동훈 얘기까지 했을까요?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야. 그분들에 대해서 뭐 체포해라 마라 가타부터 하지 마라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면 계엄이 성공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엄이 실패하면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태영 국정원장은 계엄이 성공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을 그냥 차장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윤석열한테는 이 홍장원 저 스타일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 누가 뭘 지시한다고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예스맨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 홍장원 차장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아니까. 아마 윤석열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홍장원 차장은 절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았을 때 이 홍장원 차장은 당연히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자기 상관이니까 이 국정원장이 모르는 걸 또 실행하는 것도 네. 국정원장을 패스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보고를 했는데 국정원장이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네. 야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그 생각한 거죠. 네. 그렇다고 이제 제가 보기에 조태영 국정원장이 뭐 계엄에 완전히 반대한다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에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바로 그런 조태영 국정원장이 그런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원에 김건희가 자신의 신복인 김상민을 특보로 심으려고 했었다. 그리고 그 1차장 잘라낸 김에 기조실장까지 잘라가지고 아예 기조실장에 앉히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